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PC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전혀 살 생각이 없던 제품이지만 그럴싸한 광고와 긍정적인 내용의 사용 후기 등을 보게 되면 충동 구매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물건을 산 뒤에 속았다는 생각에 분통을 터뜨리거나 후회해본 경험 한두 번씩은 있을 겁니다. 오늘 국민신문고는 온라인 광고의 어두운 이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탈모 관련 제품들. 탈모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샴푸부터 스프레이까지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상당수 제품들이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모발이 굵어지거나 탈모 효과 등을 볼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그러나 최근 식약처가 이러한 제품들의 광고 행태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이 범위를 벗어난 표현들을 한 업체, 특히 이제 모발 성장이라든지 육모라든지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광고 및 판매되고 있는 21개 제품 중 14개 제품이 적발됐는데요. 단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생활용품으로 인증된 제품을 광고상으로는 마치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치료제인 것처럼 표방해 문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 허위 과대 광고로 제품을 판매한 겁니다. 그중 일부 제품들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임상시험 결과를 제품 효과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현재로서는 그 효과를 확인한 바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합니다. 모발 성장이라든지 육모라든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효능 효과에 대해서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탈모 예방이든 치료든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과대 광고로부터 현혹이 돼서 이걸 사용함으로써 치료라든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놓쳐진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강하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효과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각기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 광고를 통해 마치 대단한 효과를 내는 것 마냥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의 빈약한 가슴을 풍성하게 키워주고 탄력을 높여준다는 어느 미용기기 광고입니다. 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여러 SNS 스타들의 추천 글과 함께 직접 사용해보고 적극 추천한다는 익명의 고객 후기도 이어지는데요. 수술할 필요 없이 마사지만으로도 가슴 사이즈를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제품. 가슴 성형 전문의는 이 제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 이것이 안전성이 검증이 되고 또 여러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저부터도 사용을 하겠죠. 네, 하지만 그런 그게 꼭 가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조직의 어떤 영구적인 변화를 그렇게 쉽게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업체 측은 국내외에서 취득한 각종 특허와 인증서를 내세우며 기술력은 물론 철저한 안정성까지 입증됐다고 자부합니다. 취재진의 확인 결과 진동과 저주파, 가시광선을 이용한 이 미용기기의 기술 특허는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순히 특허가 있다는 사실이 제품의 효과를 입증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효과에 관련된 특허가 아닐 수도 있고 그 특허이어도 사실은 그게 입증이 객관적으로 다 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고상에서는 국내 한 유명 대학 의학 박사의 임상 논문을 통해 제품의 효과를 검증했다고 설명하는데요. 임상 결과
진동과 저주파 자극이 유방의 볼륨 증가와 탄력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보나보다도 전과 후가 저희가 이제 커졌냐 작았냐 유의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건 저희 실험이고 통계학적 저희가 있냐 없냐 이걸 보잖아요. 네네. 네. 그것이 양적으로냐 A컵이냐 B컵이냐 이거는 저희들이 분석할 바는 아니고. 실제 6주간 3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시험 결과를 보면 양 가슴의 높이와 둘레, 길이 등을 측정한 대상자 평균 수치들이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렇다면 임상 결과 확인된 증가 수치는 가슴이 얼마나 커졌다는 것을 의미할까? 그렇게 아주 큰 효과를 봤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길이만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50%가 늘 수 없고 120%까지 늘 수 있는 볼륨은 아닌 겁니다. 제품의 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상황. 안녕하세요. 저 YTN에서 왔는데요. 취재진이 직접 해당 업체를 찾았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는 과대성이 인정이 돼서 모든 문제된 내용을 수정 조치를 해갖고 지금은 수정된 시한이 올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도 보고 네. 어제도 인터넷으로는 그런 문구가 딱 있더라고요. A컵에서 C컵으로 혹은 뭐 꽉 찬 B컵이 된다. 직접 진행하는 게 아니고 업체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내용은 진짜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담은 광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광고를 볼까요? 요즘 SNS에서 반응이 뜨거운 한 제품의 광고 영상입니다. 힘들여 닦을 필요 없이 뿌리기만 하면 설거지가 된다는 가루형 주방 세제입니다. 굳은 음식물 찌꺼기는 물론 기름때도 손쉽게 세척할 수 있다는데요. 취재진이 직접 제품을 구입해 성능을 시험해봤습니다. 업체가 제공한 설명서 그대로 설거지통에 뜨거운 물을 받고 가루 세제를 뿌려준 뒤 15분가량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광고에서 본 것처럼 발포가 시작되더니 빨간 음식물 기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세척이 잘 된 걸까요? 흐르는 물에 식기들을 헹구고 프라이팬은 수세미로 한 번 더 닦고 헹군 뒤 살펴봤습니다. 고기를 구웠던 팬은 물론 같이 담가둔 식기에서도 빨간 기름때가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심지어 냄비에 눌러붙은 면발과 식기에 붙은 밥풀은 채 떨어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범람하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광고,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필요한 정보를 얻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이 있다면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취재를 맡은 김주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온라인 광고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온라인 광고를 정의하는 법적인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학계나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것만 있는데요.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개별 홈페이지에 연결되는 광고가 있습니다. 또 SNS에 올라오는 광고들 역시 온라인 광고입니다. 여기에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전광판 가운데 인터넷망으로 연결된 것도 온라인 광고로 간주하는 상황입니다. 시장 규모는 매년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4조 4천억 원으로 광고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TV 광고로 3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본 제품 외에 거짓 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사례 더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유명한 제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발패치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요. 가장 왼쪽 것이 사용하지 않았던 새 제품이고요. 가운데 것이
물만 뿌려놓은 제품, 그리고 가장 오른쪽이 직접 발에 붙이고 잤던 제품입니다. 직접 보시면 물을 뿌렸던 제품과 실제 착용한 제품의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죠. 이에 대해서 발 패치 업체 측은 생김새만 같았을 뿐 직접 발에 붙였던 것은 묻어나온 성분이 다르다고 광고하고 있는데요. 직접 발에 붙인 패치에서는 콜레스테롤이나 곰팡이 등이 검출되는데 한마디로 몸속 노폐물이 발 피부를 통해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성분들이 발 피부를 뚫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거짓 과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성을 유혹할 수 있다는 페로몬 향수, 바르기만 하면 머리가 난다는 발모 제품처럼 황당하지만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짓 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 있다면서요. 네, 사실 바쁜 일반인들이 제품 광고 하나하나를 검증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볼 때 몇 가지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특허 출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보면 마치 특허가 있다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특허 출원이라는 말은 특허를 받기 위해 서류를 신청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특허를 받지 못했다는 말이죠. 또 일부 제품은 효능을 검증했다면서 논문, 임상실험 결과, 각종 증명서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논문의 정확한 제목이나 임상실험의 주체, 증명서의 번호 등을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검증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경우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아니면서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온라인 광고는 SNS나 포털 사이트에도 많지만 정말 불편한 광고는 인터넷 뉴스 페이지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적절한 온라인 광고를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언론사 사이트를 꼽았습니다. 저희 YTN도 피해갈 수 없는 지적일 텐데요. 실제 신문, 방송, 통신 등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선정적인 제품 광고,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거짓 과장으로 의심되는 광고들이 가득했습니다. 일부 언론사는 창 곳곳에 떠 있는 온라인 광고 때문에 기사를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언론사 홈페이지가 광고로 오염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네,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요. 일단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형태는 배너 광고나 팝업 광고 등이 있는데요. 이런 공간들을 애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일종의 광고 대행사들에게 파는 겁니다. 그럼 애드 네트워크는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등 각종 언론으로부터 사들인 광고 공간들을 묶어서 광고 제작사에 다시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광고들이 여러 언론사 홈페이지들에 동시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언론사들은 이런 구조 때문에 어떤 광고가 나갈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는데요. 자체 기준을 세우고 충분히 규제할 수 있지만 수익 때문에 굳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기사인 줄 알고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 보니 광고인 것들도 많습니다. 김 기자, 네. 광고 노출 방식이 점점 지능적으로 변해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 언론사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사가 적혀 있는데요. 그 주변을 따라서 각종 배너 광고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틈이 있는 곳에는 모두 광고를 넣어놨습니다. 기사를 보기 위한 곳인지 아니면 광고를 보기 위한 곳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기사와 광고의 배치 역시 큰 문제인데요.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기사 하단에 다른 인기 기사 목록을 배치했는데요. 기사 사이사이에 교묘하게 광고들을 넣어놨습니다. 어떤 언론사는 광고라는 영문 약자를 작게 배치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조차 없이 기사처럼 광고를 넣는 것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광고 하나를 직접 눌러보겠습니다. 다른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각종 메뉴 항목이나 사이트 디자인이 언론사와 똑같습니다. 그럼 메뉴 하나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사로 넘어가지 않고 상품을 상담하는 부분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이번에는 다른 부분을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인기 기사 목록으로 보이는 것을 눌러봤더니 이번에도 앞서와 같이 상품을 상담하는 부분으로 다시 가게 됐습니다. 결국 모두 가짜였고 광고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처럼 언론사 홈페이지나 언론사를 모방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각종 온라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성향이나 규모, 종류와는 무관하게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일단 광고가 언론사의 가장 큰 수입원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수 언론사, 특히 군소 언론사는 광고가 사라질 경우에 수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언론사는 부적절한 광고라고 하더라도 못 본 척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후 규제를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거의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방통심의위에서 규제를 할 경우 언론사들이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고지만 광고가 아닌 척 네티즌을 우롱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이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정보가 아닌 광고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직장인 최수영 씨의 소소한 취미는 블로그 가꾸기였습니다. 대부분의 공간은 지인들과의 일상이나 방문했던 명소를 전하는 글로 채워졌습니다. 남자친구랑 맛집이나 아니면 여행 가는 거나 그렇게 그냥 소소한 일상 같은 거를 좀 기록하고 싶은 마음에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방문자가 늘어나고 인기를 끌게 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는 온라인 홍보업자였는데 특정한 상품을 홍보해주는 블로그 알바를 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왔던 거는 법률, 병원이 제일 많았었어요. 그리고 종종 이제 중고 매장 같은 거 홍보하는 거, 자동차 홍보하는 거. 바로 바이럴 마케팅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작성한 품평을 블로그나 SNS,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리도록 하는 것으로 일명 입소문 광고라고 불립니다. 소비자가 직접 전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데다 비용도 얼마 들지 않아 광고주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블로거 입장에서도 평소처럼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체험글을 올리면 돈을 벌 수 있기에 마케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최 씨에게 제안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랐습니다. 최 씨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보내준 뒤 마치 직접 경험해보고 쓴 것처럼 블로그에 올리도록 한 겁니다. 정보 다 와요. 제목, 내용, 사진, 틀 전부 다. 키워드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건드리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더구나 이 글에는 대가를 받고 썼다거나 홍보 용도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바이럴 마케팅을 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용돈이나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최 씨는 광고가 아닌 척 방문자를 속이는 광고를 하게 된 겁니다. 포스팅을 한 후로 그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메일이나 쪽지나 카톡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자기네들 거 키워드 다양하게 줄 테니까 그냥 올리면 된다. 광고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기만하는 온라인 광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충남 서산에 사는 아기 엄마 김보라 씨도 피해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 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식당 홍보를 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가입해 있던 지역 맘카페가 떠올랐습니다. 회원분이 오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식당에서 먹고 가서 맛있다고 후기를 올렸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엄마들이 굉장히 입소문을 타고 많이 오셨었어요. 어렵게 연락이 닿은 카페 매니저는 당당하게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무료 시식과 함께 현금 일시불로 6개월에 6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해는 안 됐지만 원래 그런 식인가 보다 생각한 김 씨 가족. 하지만 카페 매니저는 지인들을 데려와 거하게 공짜 밥을 먹고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2달 동안 부모님이 계속 기다리고 연락을 취하셨는데 그에 대한 메시지 한 통도 없었다는 게 좀 많이 화가 났어요. 자신만 억울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 김 씨는 맘카페에 진상을 알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페 매니저에게 비슷한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수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자신이 올린 게시글이 일방적으로 삭제되는 등 피해를 본 회원들이 잇따라 항의 글을 올린 겁니다. 보통은 제휴업체 아닌 다른 업체에 후기 글이 올라오면 많이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간 사람이 달라도 같은 집이 2번, 3번 올라오면 그걸 광고로 생각하고 다 삭제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카페 매니저는 이름만 맘카페일 뿐 개인 사업으로 광고 대행을 하는 곳이라고 해명해 더 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다거나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게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커뮤니티 전체에서 오로지 광고 부분만 광고 대행 사업의 부분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카페들이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듯 수많은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광고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정보의 바다로부터 떨어져 살 수 없는 우리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김 기자, 바이럴 마케팅은 이제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신뢰도도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를 받을 경우 반드시 공지하도록 법에서 규정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지를 하는 것 역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요. 함께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세 문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문장은 써도 되는 문장이고요. 아래 두 문장은 사용하면 안 되는 형식입니다. 대가를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써야 하는 것이지 함께 한다거나 체험단이라는 등 대략적인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있지도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거짓 과장 광고들. 사전에 차단해버리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들고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수많은 온라인 광고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유튜브 같은 거나 아니면 뉴스 같은 거 볼 때 특히 그냥 배너 같은 걸로 광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지울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그냥 뜨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는 선정적이어서 우리를 민망하게 하거나 핸드폰 광고를 하는데 갑자기 여자가 막 엘리베이터에서 막 섹시함 춤추고 막 하여진 옷을 막 그거 하는 게 맞아 이상했어요. 믿기 어려운 내용을 담아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도 많은데요.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제가 블로그나 따로 정보를 찾아서 보던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과거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사전 심의를 진행하고 광고 가능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율 심의를 강조하게 된 게 한 20여 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중앙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규율되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사전에 광고를 심의하는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최근 몇 년 사이 사전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를 근거로 의료 광고와 건강기능식품 광고까지 사전 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국가에 의한 사전 심의는 검열이니 하지 말아라, 표현의 자유 침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율 심의를 계속 이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민사회가 빨리 받아들이고 좀 더 빨리 노력을 해서 그 단계까지 가기를 바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따라 정부는 사후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부처와 기관은 업무 관련 품목 광고를 단속하지만 주로 소비자들의 신고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 누가 다른 사람 신고를 했다든지 소비자가 신고를 했다든지 그런 거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그런 나쁜 광고를 소비자나 어린이 청소년이 안 보게끔 하는 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대부분이 유해 바이러스를 거의 완벽하게 제거한다고 성능을 부풀려 광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나마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근거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 과장 광고를 가려내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 우리는 여기 전부 10명이 감당하는 분이 나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의 사후 규제 기준이 명확치 않아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신체 부위를 키워준다거나 독소를 빼준다는 상품 광고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온 대학생 이자룡 씨는 직접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폐해를 지적하고 조치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는데요.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상식적인 소비자들은 속지 않을 것이기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과연 정부가 부적절한 온라인 광고를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부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소비자가 이렇게 속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어떤 벽인데 거기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렇다면 공공이 아닌 민간 영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현재 의약품, 영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금융투자, 보험, 주류 등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민간단체를 통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건데요. 연일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지나치게 한가하고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큰 틀에서의 종합적인 규제는 사실 현재는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공공적 성격과 민간 자율의 성격이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좀 통합된 그런 자율 규제 기구에 의해서 전체 광고를 온라인 광고뿐만 아니라 심의하고 규제하는 걸 추진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방향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게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김 기자,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최근에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심의가 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언제는 상업 광고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정부가 사전 심의에 개입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심의 기준이 너무 세다거나 사전 심의 자체가 문제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전 심의는 해도 되지만 정부가 할 경우에 위헌이라는 것이지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엄정하게 사전 심의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사후 규제로 발이 묶이면서 공백이 생긴 사전 규제는 사실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요. 사전 심의가 잘 이루어지는 방송 광고 등과 달리 워낙 범위가 방대한 온라인 광고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 광고가 종류도 많고 양도 많아서 현실적으로 사전에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을 텐데 대책이 없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온라인 광고 시장 전반을 담당할 수 있는 자율 규제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나 전문가 집단도 참여하는 형태가 될 텐데요. 온라인 광고들이 이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미국이나 상당수 유럽 국가 등이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미 지상파 TV나 케이블 TV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 광고에 있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기구의 권위와 공신력일 텐데요. 여기에서 정부의 도움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우선 관련법이나 정책을 만들어 기구에 상당한 권한을 줘야 하고요. 또 기구의 심의를 통과하지 않는 광고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과 제대로 된 심의가 온라인 광고 시장의 피해를 개선해 결국 업자나 소비자가 모두 윈윈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홍보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김주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민신문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